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 1차 예비경선 결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영선에 30대인 이준석 후보가 과연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에 오를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김종국 외래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5명의 본선 진출자가 최종적으로 가려졌는데 그중에 1위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준석 돌풍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 고문님 어떻게 좀 보세요, 이 현상? 저는 이게 개인에 대한 지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가 참신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선거 참패 후에도 지금 여당이 전혀 지금 변화가 없거든요. 야당이? 여당. 여당이? 여당 자체도.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라든 원내대표 다 지금 86세대로 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야당 얘기를 하면은 야당은 지금 뼈아픈 얘기지만 변변한 대선 주자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사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이제 이 국민들이 뭔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4.7 보궐선거를 통해서 사실 이제 아스팔트 위를 횡보하던 보수 진영이 인도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인도로 왔다. 예, 인도로 올라왔는데 그럼 인도에 올라가면 질서를 지켜서 이제 행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이 변화와 혁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진짜로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생각을 아주 뚜렷하게 얘기하는 그리고 사실 게임 좋아하고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지금 소셜 미디어 열심히 하는 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20대들이 자기 가려운 데 긁어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깨진 게 저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실정을 해요. 근데 많은 우리 유권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으로 어떻게 찍어? 이 생각이 많았는데 그거는 이제 넘어가는 부분에 지금 이준석 후보 열풍이 지금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준석 후보 얘기가 나오면 그런 얘기 별명이 있더라고요. 영선 중진 해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뽑힌 적이 없고 그리고 그 이후에 30대 지금 85년생이니까 30대 나이에 굉장히 젊은 나이기 때문에 뭔가를 좀 쇄신과 변화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야당 이렇게 얘기하면 늙은 이미지가 되게 강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정당에서 30대 젊은 당대표가 출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자체가 보이는 것만으로도 제가 상당히 좀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당히 좀 또 다른 의미라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이제는 확연하게 87년 체제가 붕괴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김과 민주화 세대로 대표되고 있는 정치가 이제 과거의 유물로 서서히 변화해 가고 있구나. 넘어가고 있구나. 이걸 막았던 것이 저희 촛불 정부의 문재인 정부였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희망도 조금씩은 제가 볼 때는 적어지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야당 같은 경우는 전국 선거 4번을 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수 유권자층 내부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없다면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주 여실하게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준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들을 발견하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양대 기득권 정당에 대한 국민적 혐오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야당 경선 과정에서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개인이라고 하는 지지로 파출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건 또한 측면에서는 소위 여야가 지금까지 계속 정쟁을 벌였던 내용들 자체가 국민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다. 뭐냐면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불평등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계속 검찰 개혁이나 정치적 개혁을 했던 거고요. 또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조국 문제를 필두로 하는 불공정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기득권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이런 측면들은 새로운 정치로 가는 큰 디딤돌이지만 좀 고민스러운 대목은 딱 하나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지금 전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만 할당제 같이 상당히 과거 획기적인 어떤 아젠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좀 그래서 좀 이준석 돌풍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그야말로 미래로 갔으면 좋겠다. 미래로 가지 않고 그 돌풍 자체가 만약에 과거 회기성들을 많이 갖게 된다면 오히려 저는 이것은 새로운 정치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바람이 잦을 수 있기 때문에 제 바람은 좀 이제 새 정치로 가기 위한 돌풍 자체가 그야말로 새로운 돌풍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수민 평론가님도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준석 돌풍이라고 했을 때 돌풍이라는 말은 손색이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것이 세대 교체 바람인가라는 해석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새 시대의 맏형이라기보다는 구시대의 막내에 가깝다라고 저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위치를 보는데요. 일단은 저는 오히려 이 한국 정치의 큰 변화를 막고 싶다면 국민의힘의 전통적 보수층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일단 두 가지 면인데요. 이준석 정도의 사람도 채택하지 못하는 그런 국민의힘이라면 앞으로 굉장히 외연 확장에 지장을 겪을 것이고 언젠가는 결국에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든지 이렇게 정치 체제를 바꿔내는 어떤 세력에게 밀려날 수 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다음 대선에서 3등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수를 보수하는 그런 후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몰락을 막아내고 그리고 과거의 양당 체제에서의 어떤 보수 정당의 지위를 다시 한번 공고화하는 그 정도로 좀 손색 없는 카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를 했을 때는 왜 그렇냐면은 그렇게 새롭게 나온 내용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주로 이제 그 노선들을 보면은 이제 과거에 한국의 보수는 과거에 국가주의와 시장주의 두 가지 축을 갖고 있었거든요. 국가주의적인 성격은 이준석 후보에게 좀 많이 약화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뭐 어떤 분야에서 리버럴하다던가 이런 모습을 별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제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뭐 리버럴에 반대되는 의미에서의 보수라는 그런 성격이 좀 짙어 보이고 시장주의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보다 더 오른쪽에 가 있는 것이 이준석 후보의 포지션입니다. 그걸 봤을 때 과거의 보수와 크게 내용이 새롭게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구시대 보수, 그 전에 뭐 70년대생이든 60년대생이든 그쪽 보수의 승계자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다면 저는 이제 뭐 새시대 맏형보다는 구시대 막내에 더 가깝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지고 기존의 국민의힘을 오히려 잘 보수할 수 있는 그런 후보로 저는 비춰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 소방수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돌풍이라는 점에는 분명히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분위기는 그런 상황인데 뭐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경쟁자로 지금 꼽히는 나머지 4명의 의원들이 사실 굉장히 쟁쟁한 뭐 4선, 5선을 한 그런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저는 지금 보수 야당이 뭐 지금까지 보여준 가장 혁명적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다들 이 반전 드라마의 감독을 이준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요. 이 드라마의 감독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다. 그래서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봐야 될 드라마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정치권이 나아갈 수 있는 룸을 만드는데 저는 만약에 이제 성공을 해서 여당 대표가 된다면 참 재미난 그림이 나올 거예요. 여수 대통령과 여야 총수회담, 그다음에 김기현 원내대표와 두 분이서 투샷, 송영길과의 투샷,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슬그머니 뭔가 바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기대가 많아지죠, 이준석인데 지금 야당에서 필요한 거는 손흥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골 넣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이제 어디든지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올 거고요.
지금은 사실 리베로 같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홍명보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쨌거나 계파 색깔이 옅고 네. 등등의 뭐 얘기들을 우리가 나열해 볼 때 그 역할은 잘 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세 가지의 뭐 잣대로 저는 앞으로 이 사람의 이준석 후보를 이제 평가를 할 건데 첫째 뭐냐면 제3지대 지금 대선 주자들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영입할 것인가. 그다음에 국민의당과의 이제 합당 문제가 있죠. 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대선 승리로 갈 것인가. 이 세 가지로 놓고 보고 사실 선거 3번 나와서 낙선됐잖아요. 네네. 그럼 오선 의원보다 정치적인 이 판단력은 더 빠릅니다. 그리고 원외위원장 10년 하면요. 진짜 산전수전 공중력까지 다 겪었다고 보여지고요. 물리적인 나이 뭐 26세에 시작해서 지금 36세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대구나 경북 지역에 뭐 야당이 유리한 지역에 가면 벌써 3선이 돼 있을 거고. 네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준석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101명이 이제 선거를 통해서 나왔는데 거기 56명이 네. 초선입니다. 그래서 이 초선에 대한 분명한 기대들도 여기에 녹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사실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과연 차기 당대표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는 좀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좀 방식이 바뀌잖아요. 이제 당심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준석 후보가 당내에서는 과연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가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5대5에서 7대3으로 이제 그 당심이 실시가 네, 비율이 됩니다만 바뀌죠. 지금의 내용, 그러니까 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당 내부에서도 이미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흐름을 갖다가 업기는 되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 단적인 게 뭐냐면 이준석이라는 30대 정치인 앞에 두고 거기서 이기지 못하니까 주호영, 나경원 이 중진의 단일화기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거 진짜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두 중진이 단일화를 한다는 것도 되게 웃겨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기도 난해하고 안 하자니 이걸 다 용인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또 사퇴를 하자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저는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 최근의 바람들이 왜 중요하냐면 뭐 이준석 후보 개인의 어떤 걸 떠나서 여야 간의 내부의 혁신 경쟁에 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적어도 소위 국민의힘으로 대변되는 과거의 개파 정치 또는 중진 정치인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입장을 갖다가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86 정치가 이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랑 계속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팬덤 정치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좀 그렇다면 구체제의 앙시앙 레짐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들이 이번 어떤 이런 새로운 정치적 과정 속에서 역사의 뒤안으로 후퇴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여야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가 좀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러기 위해서는 6월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의힘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민주당에게도 상당한 큰 충격파이기 때문에 이후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경쟁은 훨씬 더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과거와 다르게. 그래서 지금 상황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제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지금의 추세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돌발 사건들을 발생하기 좀 어려운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 정도의 돌풍이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이번에 50대 50 당원 여론조사 일반 국민 조사 50대 50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성적표가 나왔던 거거든요. 물론 비공개 원칙이었는데 언론으로 새서 나오게 됐고, 근데 그 결과를 제가 70대 30으로 다시 재대입을 다시 해봤습니다. 설계를 해보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준석 후보가 한 37, 8% 정도 나오는 그래도요? 1위로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재 바람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국민의힘 전통 보수층의 선택이 아직까지 좀 관건이긴 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층들이 예를 들면 2007년도에 이명박 박근혜 두 주자가 대선 후보 경선을 붙을 때 이명박 후보에서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빠 먼저 경제 먼저였어요. 오빠 먼저 하겠다. 나이 많고 남자가 먼저 하겠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먹히는 계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세균 전 총리가 뭐 장유유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런 정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영남 전통 보수층에서 이준석 후보를 딱히 싫어할 만한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젊으니까 다음에 해라.
네. 이게 약간 정가의 보도처럼 나오는 그런 구전 논리가 또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다는 평가는 있는 것 같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준석 후보 본인의 지지밭 중에서는 이제 네. 취약한 그나마 좀 약하다. 예, 이쪽에서 이제 젊으니까 다음에 해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도질 것이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그냥 바꿔버리자라고 급격하게 넘어갈 거냐. 여기서 이제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후보의 운명이 아니라 영남의 전통 보수층의 운명이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는 조금 불투명한 부분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선거를 떠나서 앞으로의 추세를 봤을 때는 저는 이준석 후보는 이번에 대표가 되지 못하더라도 저는 2027년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다거나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시간 큰 그림까지 그릴 수 있다. 네, 이번 대표 안 되면 다음에 대표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또 대선 후보로 나올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그 카드의 흐름은 막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일각에서 계속 영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입니다. 이미 10년 동안 정치를 해왔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어설프게 그냥 한번 초선으로 국회 경험을 하는 것보다 굉장히 원외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왔고 종합적으로 정당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주자이기 때문에 이런 강점들이 계속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러니까 후보의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유승민 의원과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항상 꼬리표처럼 붙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과연 유리하게 작용할지 아니면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본인이 이제 뭐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발탁해 준 거 감사하지만 탄핵은 공정했다. 그래서 뭐 하는데 사실상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제 많은 변화를 겪고 뭐 합당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개파가 한 10개 정도 돼요. 뭐 친박 친이도 뭐 있지만 뭐 사실 이해창계부터 해서 별게 다 있죠. 뭐 다 있는데요. 진짜로 개파 얘기하는 순간 얘기해서 다 요새는 지금 뭐 얘기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개파의 의식에 대해서는 사라질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왜 개파에 대해서 이런 민감하면서도 또 개파를 없애려고 하냐면은 개파가 이때는 자체가 외부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대선 후보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는데 걸림돌 중에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뭐 변변한 대선 주자 하나 없는 제1야당의 현실을 봤을 때 개파의 얘기는 더욱더 가면 갈수록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뭐 유승민 의원과는 뭐 아버지가 이제 뭐 친구 관계라 해서 그런 거지 뭐 사실 유승민 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적들은 지금 없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깨야 되는 것이 또 좀 뭐 새로 뭐 당선인 후보 대표가 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들을 해서 새롭게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이 뭐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나경원 후보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선 되겠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네거티브 식의 주장을 하는 경우도 나오는데 유승민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일단 그거 제가 볼 때는 지켜볼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뭐 명확하게 무슨 증거가 나온 상황이 아닌 거고 하나의 그 프레임을 짜는 여러 가지 이제 당 대표들의 경선 과정에서의 하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걸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고민스러운 건 제가 계속 이준석 그 후보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었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정치를 나쁘게 한 요인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3개의 늪 정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에 그나마 좀 잠잠했던 개파 정치라고 하는 이름이 확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진들이 지금 이준석 볼풍을 막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개파 정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부활시켜내면서 내부를 갈라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등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소위 국민의힘이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흐름들을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측면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보니까 그 신진 정치인들, 소위 이제 이준석, 김웅, 그다음에 김은혜 이 3명의 의원들 그 후보들 간의 논쟁을 보면서 상당히 좀 말정치라고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다. 국민의 민생보다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능력 1%, 뭐 돈 1%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자기를 소수로 가두는 논쟁들을 벌이고 국민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할당제 문제는 최근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소위 젠더 정치에 대한 감수성 자체가 별로 없는 이런 예를 들면 남성들, 20, 30대 남성들을 갖다 계속 불러내는 방식의 정치가 소위 미래로 갈 수 있는 정치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요. 젠더 갈등의 문제가 아니고요.
젠더 갈등을 이슈화시켜서 그 내에 있는 우리 사회 모순들 갖다가 다 이래 되면 아래로 숨기게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더 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불평등 문제나 이런 문제가 네. 훨씬 더 중대한데 그렇죠. 젠더 갈등 문제가 위로 불거지게 되니까 우리 사회의 진정한 모순들이 잘 안 보이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 개파 정치와 파퓰리즘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준석 후보는 좀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20, 30대 남성에게 상당히 많은 그 지지를 받는 팬덤 예. 정치가 있기 때문에 이랬을 때 소위 국민의힘의 가장 상수라고 얘기하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소위 전 검찰총장을 국민의힘으로 영입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또 근본적 한계도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돌풍이 한국 정치에 상당히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준석이 지금 하고 있는 정치의 방식 자체들은 상당 부분은 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제가 볼 때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세 분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쇄신과 변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그럼에도 이렇다 할 대선 후보를 꼽자면 사실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등판 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데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사건 파일을 모으고 있다라고 했더니 이준석 후보는 받아치고 역효과까지 일으킬 수 있는 나름의 비단 주머니를 주겠다라는 식의 얘기까지 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으로 들어와라. 네, 근데 저 두 반응을 종합하면 윤 전 총장은 두 당하고 다 따로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사실 이준석 최고위원도 왜 저렇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계책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는 주제다라고 정략적인 뉘앙스거든요, 저것은. 그래서 어떤 방안인지는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리고 이준석 최고위원이 현재 노선이 어떤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든지 이쪽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노선인가 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의문이에요, 저는. 예, 오히려 과거의 새누리당 정도의 대오, 그러니까 홍준표 무소속 의원 정도 더 복당시킨 예, 그 정도 구도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그냥 대우가 일단락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태도는 사실 당 대표가 어떤 초선 의원이나 보통 이제 국회의원도 여러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렇죠. 입이 좀 가볍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뭐 SNS에 약간 농담조 섞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왜 당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네, 정치권에서 나와서 지금 얘기했던 거거든요. 정치권에서 내가 뭐 파일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안 터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전에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 조홍천 의원이 우리 당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박근혜 정권기였는데 뭐 하나하나씩 터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터트린 거는 민주당이 아니라 언론이었어요. 네네. 민주당은 거기서 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파일을 뭐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 치고 제대로 지금까지 진행돼 본 적이 없었다라고 공개되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었다. 예. 근데 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것은 저는 굉장히 조바심, 조급증의 발로다라고 봅니다.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본인들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계승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의 태도는 2002년에 노무현 돌풍을 마주하는 한나라당의 태도와 더 닮았다. 예, 그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고모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후보 간의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민주당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들에게 지금 변화 쇄신이라는 지금 화두가 던져져 있는 거고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드라마의 반전 드라마의 지금 감독은 국민이에요. 그래서 국민이 이런 걸 바라느냐 안 바라느냐를 지금 봐야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거는 국민이 아니라 여의도에서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금 정치인들이라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봤을 때 진짜 우리 이제 뭐 지금 20대 30대에 입을 빌리자면 국민의힘은 60, 70대 꼰대 정당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586 꼰대 정당이라는 게 지금 그것이 지금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20, 30대의 지금 눈이거든요. 다 그거를 변신할 수 있는 그러한 대선이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또 이제 흑탕전으로 간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뭐 이 퇴보도 이런 퇴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진검승부를 우리 미래를 놓고서 한번 보여주는 부분들을 봐야 될 거고요. 근데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초조한 것 같아요, 조금. 자기네 당 대표 후보들도 잘 안 올라오고 지금 뭐 또
지금 스윙 보터가 20대, 30대가 돼버리니까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저쪽에 가 있거든요. 네. 그게 제일 뼈 아픈다고 지금 보이는 분들을 봤을 때.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들이 감독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 드라마의 감독은 우리 국민들인데 네. 국민이 시나리오로 채택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여당은 이제 여당 출신 여당에 있는 몸담고 있는 후보들이 많은 반면에 야당은 지금 사실 야당 소속이라고 할 만한 뭐 그럴듯한 후보가 없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지금 야당 소속은 아니거든요.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자기 소를 절대 키우질 않았던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딱 맞아요. 자기 당의 가치와 자기 당의 사람, 자기 당의 능력으로 후보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합종 연행이라는 게 벌어지는 건데 내부의 후보들을 그렇게 예를 들면 아래로 수면 아래로 내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위로 올리는 방식을 통해서 네네. 다음 대선에서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략 자체가 이게 상식적인가? 절대 비상식적인 접근을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그나마 좀 이준석 돌풍 때문에 그것이 막아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들어올 수 있는 당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모험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그만큼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본진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과 관련해서 저는 국민의힘은 한마디도 여기에 대해서 응답해 준 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무조건 반문 집결의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답을 못 준 게 국민의힘이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앞으로도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면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교수님, 그러면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으로도 등판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을 취하게 될까요? 우리가 저희가 봤던 이제 마크롱의 길이라는 게 있죠. 프랑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돌풍적으로 올라왔었지만 그렇죠. 원래 거기도 여당의 장관을 하고 있다가 나와서 대통령이 된 건데 네. 과정은 그렇죠. 돌풍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 커다란 바람이 불게 되면 기성정치 정당도 감내하기 어려운 흐름이 만들 수 있다. 그만큼 예를 들면 국민적 분노가 지금 녹아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전 그렇다면 뭐 3자 대결이든 4자 대결이든 제가 볼 때는 4자 대결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성 양정당하고 그다음에 정의당과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4자가 할 수도 있다. 이제 문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를 선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안 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선언 이후의 지지율의 흐름과 7, 8월 민주당이 경선 연기를 안 한다면 7, 8월 경선 과정에서 양자 대결의 흐름과 관련된 흐름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유지됐을 때 저는 제가 볼 때는 소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라고 하는 때 묻은 정당보다는 새로운 가치로 나가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본인에게 더 좋은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다 그런 거 있죠. 제3지대, 제3정당은 성공한 사례가 없다. 쉽지는 않은 거죠. 제가 볼 때 이제 성공할 때가 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하지 그렇죠. 우리 과거 정치인들이 했던 행태를 가지고 또 미래를 예단하는 건 제가 볼 때 훨씬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평론가님 어떠세요? 최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뭐 노출이 좀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슬슬 등판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앞서 제가 질문드린 어디로 그럼 어떤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도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국민의힘으로 바로 입당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만약에 하더라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극단적으로는 하더라도 뭐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대선 막판에 뭐 합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길들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3지대로 갈 건지 간다면 신당으로 할 건지 무소속으로 할 건지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 이전에 좀 선행되는 고민들이 어떤 거냐면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만약에 마쳤다면 올해 7월까지는 검찰총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좀 꺼림직해야 한다. 우려를 그래서 표했죠. 상징적으로 본인의 임기 만료가 끝났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그때 시기, 그러니까 2021년 7월이라는 시기까지는 좀 기다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그런 달력, 시간상의 문제를 떠나서 검찰총장이 그 정권에서 대선 후보가 돼서 그 다음 대선에 도전한다라고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윤석열이 비정상적이다 아니다 이게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타개할 거냐. 그렇죠. 예, 여기에 아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주 전면적으로 자주 드러나는 그런 행보는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현재 이런 몇 가지 행보들 어디에 갔었다, 또 어떤 의견을 피력했다 이 정도에서 조금 더 노출이 잦아지는 수준으로 당분간은 아마 여론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네. 검찰총장이 대선에 도전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찾을 것 같은데 제가 미리 좀 예언을 하자면 네.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후보에 도전을 하게 되고 공약을 발표하게 된다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총장은 비검찰 출신 민간인으로 임명할 것이다. 뭐 이런 류의 공약들 이런 것들을 아마 준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겪은 그 논란과 각종 뭐 분열 문제를 반복하지는 않겠다라는 뭐 의지로 좀 봐야 될 문제이겠네요. 그게 본인이 이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나오면 검찰을 또 장악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큰 우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방안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깊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고모님은 어떠세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대선에 나가겠다면 이거는 블랙홀이죠.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부분들인데 그러겠죠. 지금 이제 선거 이 스케줄로 보면 7월 9일부터 네.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뭐 자기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지만 저는 조기 등판할 가능성에 조금 더 지금 뭐 방점을 두고 네, 싶은데요. 조기 등판이요? 예, 근데 현실 정치에서 지금 뭐 사실 제3지대를 만들어서 좀 15개 시당에서 지금 뭐 2,000명 이상의 지금 승인을 받아서 가는 등등 현실 정치적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실 정치적인 부분들에 뭐 우리가 이제 정치하는데 뭐 머리로 한다 그러지만 결국은 정치는 머리수로 하는 거거든요. 등등을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뒤로 간다 그러면 조급해지는 스케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네. 그다음에 7월 9일 사이에 어쨌든 간에 뭐 내가 뭐 출정을 한다 이런 출정식은 아니더라도 대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뭐 야권의 대선 후보로 저희가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있는데 지금 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아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거죠. 언제부턴가 예를 들면 뭐 수사에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것처럼 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무슨 뭐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지금 권한대행이죠. 조남관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친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한대행이 지시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해당 지역인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뭐 보복 수사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보복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정치권이 검찰을 정치화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뭐만 나오게 되면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 저것은 보복수사다. 나중에 만약에 보복수사라고 얘기해놓고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오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정치권들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랬냐? 라고 모르는 식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들 스스로가 검찰을 정치화시킨다고 계속 비판하면서 자기들 행태 자체가 검찰을 정치화시키는 거다.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뭐만 하면 여당이, 뭐만 하면 야당이 비판하게 되면 검찰은 그 사이에서 예를 들면 눈치 보다가 말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렇게 올곧게 살아오셨다고 얘기한다면 고소고발이 있으면 수사하는 거고 수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무죄 판결 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음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본인들이 그것을 확증한다면 증거를 내놔야죠. 제가 볼 때 그냥 정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정권이 압력을 넣어서 수사하는 거다, 보복 수사하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검찰 못 당해낼 거요. 검찰 잡아서 착착 찢어놔야 될 거요 아마. 그래야 아마 여야가 앞으로 검찰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이런 식의 접근은 여야 모두가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검찰의 수사력을 갖다가 완전히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요. 검찰 스스로가 눈치 보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제발 좀 이런 문제를 좀 중단했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네, 검찰 수사는 또 고소 고발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감사원 감사에 좀
논란이 있긴 했었습니다. 좀 네네. 강압적인 감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저도 어느 정도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네. 과정에서 좀 강압이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 수사를 해보고 설령 재판까지 가더라도 뭐 어떤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렇게까지 번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는 이제 고소고발이 특히 이제 뭐 감사원 감사에 불만이 있었던 시민단체에서 제기를 한 거라서 이 수사 자체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네. 또 검찰이 뭉갰다. 이 얘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이고 크게 또 앞으로 결과를 예상을 해도 파장은 크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인물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 갈 거냐 이게 네네. 관건이었을 텐데 저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왜 대선 주자로 꼽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네, 어느 순간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에 좀 그 정치적 중립자 시절에도 묘한 어떤 정치적 감각이 보였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뭔가 대중과의 코드가 맞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최재형 감사원장은 진짜 완전히 과거의 딸깍바리 스타일의 그런 사람이고 대중적인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이제 하거나 뭐 이런 스타일도 아니어서 국민의힘이 야구팀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야구팀을 못 뽑다 보니까 저기 육상 잘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구팀 좀 들어올래요?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인재풀이 떨어졌다는 것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 질문하신 이유가 최근에 여의도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최재형 대선 후보, 그다음에 윤석열 킹메이커. 네. 그 조합이면은 사실 두 사람이 조합이 되면 문재인 정권에 각을 세운 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이 파괴력이 있지 않겠냐 그랬는데 지금 김수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두 분 이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냥 우리가 좋은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나라의 어떤 영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으로 남겨둬야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최근 상황을 이렇게 뭐 이준석 돌풍이다 각종 변화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제 등판할 것인가 각종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건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아까 뭐 송영길 대표가 말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초조함을 좀 드러냈다라는 평가도 해주셨지만 민주당은 지금 안 해도 복잡하거든요. 지금 대선 주자들 간의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경선 연기론까지 또 얘기가 나온 상황이에요. 이광재 의원이 그걸 다시 불씨를 당겼는데 어떻게 보세요? 경선 연기를 한다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까? 뭐 가능은 하겠죠.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국민 여론이 그냥 룰을 정했으면 룰대로 해라라고 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제 공정이라는 게 중요한 가치인데 갑자기 룰을 갖다가 예를 들면 살짝 바꿔가지고 경선을 연기한다고 얘기하게 되면 국민들이 왜 그러지? 뭔가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건 국민 여론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경선을 연기하게 되면 당연히 내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거기에서 나죠. 이득을 보니까 주장을 하겠죠. 근데 이득을 보는 사람을 위해서 룰을 바꾸게 되면 당 지도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이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이 방식은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양자 대결을 하게 되면 이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지는 여론조사가 좀 꽤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소위 이 상태에서 9월달 대선 후보를 뽑았을 때 그런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 하나랑 전재수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접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그 언택트한 전당대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대선 후보들 개개인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어떤 경선 연기를 한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경선 연기에서 아마 승리한 당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예정대로 하는 거고 그냥 하는 게 그러니까 국민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출렁입니다. 출렁. 제가 아시겠 그렇죠. 1년 전에 이낙연 전 당대표가 40%의 지지를 얻었던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본인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당이 국민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혁신하는 정치를 진행하고 그런 건강한 정치를 통해서 뽑은 후보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10명이 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좋은 여론조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태 정치와 경선 연기 같은 논쟁으로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서 뽑힌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얘기들의 근거는 알겠습니다만 그냥 정해진 룰대로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석이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갖는 분들의 생각 중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4월 재보선이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원래 룰을 깨고 후보를 내놨기 때문에 뭐 룰 깨는 게 민주당에는 큰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도 좀 박혀 있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네. 근데 뭐 연기라는 게 결국에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될 거냐에 관심이 모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이제 9월에 치르게 돼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를. 그렇죠. 근데 그걸 11월로 연기한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을 거냐. 후보 유불리에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하겠죠. 2달 동안에. 그렇죠. 근데 윤석열 이라는 주자가 무너진다거나 혹은 국민의힘에 악재가 생긴다거나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표가 민주당으로 가긴 갈 텐데 이낙연, 정세균 이런 후보한테 갈 거냐 아니면 이재명한테 갈 거냐 했을 때 이재명 쪽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당 내에서 좀 더 비주류의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 지지율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민주당에 악재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렇죠. 이 경우에도 민주당에서 비교적 비주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유리한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2달 동안에 이재명 지사가 분리하려면은 네. 이재명 지사 본인에게 악재가 터져야 돼요. 그렇네요. 네, 그게 없는 이상은 똑같을 겁니다, 사실은. 2달 미루더라도. 그래서 저는 결국에 경선 연기로는 지푸라기 잡기식이다. 예, 다른 주자들이 2달이라도 벌면은 왜 우리 그렇잖아요. 막 월드컵 응원할 때 네. 지고 있으면은 루스타임 한 4분 나오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마치 동점골 넣어서 비긴 것처럼. 역전을 되는 경우 별로 없죠. 사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참 민주당도 복잡할 것 같아요. 복잡한 정도가 아니죠. 네. 그다음에 뭐 지금 진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이겨나가는 부분, 그다음에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지금 여건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가 지금 뭐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또 여당의 이슈 중에 하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책을 냈습니다. 책을 낸 것을 두고도 이제 민주당 내 인사들이 각종 평가를 힘을 싣는 평가도 하고 뭐 이런저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지도 좀 아니면 새로운 또 변수가 되는 것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뭐 민주당에서도 입장을 정리할 거라고 봐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너무 일파만파 번지게 그러니까요. 되면 이걸로 한두 달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자기가 자기의 입장을 책으로 내는 건 그냥 우리 법이 다 보장한 거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강압 수사, 과잉 수사, 별건 수사 이것들 통해서 가족들이 예를 들면 많은 고통을 받은 거 충분히 자기가 항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이번이 이 책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을 앞두고 있고 네네. 민주당 경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냈겠습니다만 전 타이밍이 너무나 안 좋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세대교체라고 하는 미래담론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네.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 재판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과거 논쟁을 벌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진짜 법무부 장관이고 법학 교수를 했었다고 얘기한다면 재판으로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의 저런 주장들을 용납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과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렇지 않게 된다면 계속 앞으로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국정 운영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하는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이 과거에 말씀하셨던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 제가 볼 때 많이 갚았어요. 이제는 국민의 빚을 갚아야죠. 그러니까 조국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의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국 전 장관에게 책을 낸 것으로 그만두셔라. 앞으로의 문제는 재판의 판결, 유무죄의 판결에 따라서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까지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우리 헌정체제 속에서라고 얘기하고 이제부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시간으로 가겠다라고 저는 일단하고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군요.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뭐 범 대선 주자로 꼽히는 뭐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정세균 전 총리라든지 뭐 추미애 전 장관까지 굉장히 좀 옹호하는 힘을 싣는 마음으로 좀 전달받았다라는 그런 멘트를 많이 했거든요. 그 주자들은 강성친문표가 급하기 때문에 빨리 편성을 했다고 보여지고 지금 이재명 지사가 골머리를 쌓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신에 기본금융이라는 대대적인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일 거고 조국 일가가 받고 있는 혐의가 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문서위조, 범죄수익은닉 이런 법정에서 딱딱 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이거 잘못 다루면은 대선 이슈가 돼버립니다. 남은 재판 일정들이.
그리고 여기서 유죄가 떨어질 때마다 마치 윤석열 전 총장이 경선에서 승리하는 듯한 이런 효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이슈는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게, 특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정리를 해주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오늘 다뤄봤는데 참 복잡하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민한 이슈들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면서 저희도 또 토론 주제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양호 고문, 김종욱 교수, 김수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